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전투표가 조금 지금 지난번 총선 대비 낮습니다. 한 1%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자, 뭐 오늘 날씨가 좋아서 외출 또 개인 좋은 여가 시간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드시 투표하고서 개인 일정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 뭐 항상 투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번만큼 대한민국 이 수립 이래 말이죠. 범죄자들이 집단이 돼서 국회 백지를 달고 180여 개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파렴치한을 보이는 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특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넘버원 수준인 아주 높은 세비. 그리고 반대로 일은 전혀 안 하는 국회의원. 여기에 말이죠. 이재명과 조국 같은 그 일당들, 범죄인들이 그리고 종북 좌파들이 국회 진출해서 하는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투표가 유일한 심판의 기준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요. 의원들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없어요. 그래서 더 특권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부채부 특권의 특권을 누리려고 전부 국회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사전 투표를 보면은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고는 있지만은요. 역대 선거에 비하면 여전히 굉장히 낮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자, 20대 선거는 11.4%인데 지금 10.4. 그리고 지방선거의 경우에 2년 전 8.7, 이거보다는 높아요. 그 다음에 대선에서는 11.8, 그러니까 대선 기준에서는 1.4, 총선 기준은 1.0% 차이로 지금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 투표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제가 말이죠. 이 앞방송에서 유익 전 통일부 장관이죠. MB의 최측근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대사하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유익 대사는 사실 뭐 정치인이 아니에요. 학자죠, 학자. 이 학자 출신이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살짝 변신을 했다가 이제 이 정계를 사실상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유익 교수 같은 분이 말이죠. 지금 이 SNS 쓴 글이요. 지금 SNS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얼마나 이번 총선이 중요해야 이렇게 그야말로 정계를 거의 뭐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이 이 칼럼을 썼겠느냐. 그래서 이 칼럼이 SNS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유익 교수의 이 장관의 이 칼럼을 보시면 투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요 내용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못 드렸고, 자, 그래서 2013년대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지금 10여 년 동안 시골 우거에 묻혀서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를 보니까 이제 나라가 처한 형세가 정말 그냥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번 기울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을 되새기하는 비상한 형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투표를 독려하는 글이죠. 예. 자, 앞에서 그래서 우리 나라라고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유일한 분단국인데 다행히 남한은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제 번영을 이뤘고 북한은 공산 독재 체제에서 최악의 억압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 그러면서 또 핵무기까지 개발하고 또 무력 적화 전쟁을 공언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세상은 일찍이 없었던 큰 변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기후변화, 강대국의 패권 다툼, 그다음에 폴러라이제이션, 양극화, 포퓰리즘, 민주주의 위기가 세계 질서를 앞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인간관계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지 모른다는 예측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는 4대 강조에 둘러싸여서 분단제 때 적대적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정학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더욱 민감한 처지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지상 과제를 미뤄둔 채 선진국 진입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내부 혼란, 이 외부 충격 여전히 굉장히 불안해서 안주하여 방심하면 언제라도 깨어지고 추락할 수 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지금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복합 중증적인 도전의 장을 온전히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원하는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좌표와 기상 변화를 제대로 읽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와 통합이 불가하기는 전제이다. 예.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경세의 원리이자 살아있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총선을 보면 한국 정치는 그야말로 내부 권력 다툼에만 빠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불구 대천의 원수처럼 서로 욕하고 적대하고, 예, 적반하장은 오래된 한자지만 내로남불은 새로 만들어져 통용되고 있는 우리 말인데 거짓말과 막말에 흥행하고 말 뒤집기와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예사다. 정치인들의 궤변과학질은 아이들이 따라 배울까 염려될 정도이고 이전 투구의 저편에서는 국익과 국격이 소리 없이 떠내려가면서 구군이 기울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로만 탄식하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번 이제 투표할 때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가 정치 지형, 정치 이념인데요. 정치 이념에 좌우가 있을 수 있고 지지가 다를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를 부정해서야 되겠느냐. 더구나 세습 독재는 절대왕정과 함께 예전에 사라졌고 공산주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 한 세대 전에 폐기되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지금 이 비례민주당 이거 보면 종북 좌파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국당 보십시오. 비례대표 종북 좌파들도 들어가 있어요. 범죄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습 독재, 공산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려를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하는 것은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 원리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인데 법치가 망가지면 가치체계 자체가 무너지고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된다. 특히 법을 만드는 의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정치인들이 법치를 넘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재명당하고 조국당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세 번째가 대의 정치인데 대의 정치는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뽑아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민정제의 핵심적 제도인데 선량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무릇 정당은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여 능히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사람을 공천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공천이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맡기고 따라갈 만한 훌륭한 후보를 골라야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팎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고 또 당당한 선진 통일 한국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후보를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투철한 신념을 가진 애국자,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솔선하여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실한 이웃, 그리고 우리 대표로 내놓아서 손색이 없을 만큼의 떳떳한 인물이어야 된다. 자,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될 후보를 뽑지 말아야 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추사파라 줏대없는 사대주의자 안 된다는 겁니다. 쉐시에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거짓말하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 추사파들 지금 통진당 이 잔당들이 전부 다 비례대표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거짓말하며 대중을 속이거나 법을 어긴 범죄자 대표적으로 조국, 박은정, 예, 황운하 이런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준영 이런 그 전에 이제 외교원장 이런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익을 공익에 앞세워 부정부패한 인사들 널려 있어 지금 민주당에 찐명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된다.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오직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4월 10일 꼭 투표장에 나가도록 주변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익 장관은요, 이 친지들에게도 이걸 전해주고 그리고 이 누라는 위기 앞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일일 것이다. 많이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자, 요 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익 장관의 글에 동의하시면 제 방송을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이제 2년이 지금 지났고 이제 3년째로 곧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제 2023년까지 4년까지 딱 만 2년이 돼가요. 그동안에 이제 바꾼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바꿨습니다. 요 바꾼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한테? 문재인한테. 그래서 매우 이례적으로 못된 방법으로 지금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예, 요거 문재인의 선거 개입도 심판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투표장에 꼭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바꿔놨던 것들을 보면은요,
자, 이것도 이제 SNS에 많이 나돌고 있어요. 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의 최인지 코리아가 되는데요. 자, 집값 폭등한 거, 이거 다 아시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했고, 부동산 세금 폭탄한 거, 지금 이제 징벌적 세금 제도인데 이것도 정상화시키고 있고요. 소득 주도 성장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민간 주도의 성장. 자유기업의 그런 일종의 이제 공급 경쟁이나 비슷한 거죠. 친중 구로 외교, 이 한미일 자유연대를 강화시켰고요. 북한 눈치만 본 가짜 평화를 갖다가 강한 힘으로 지켜나가는 진짜 평화로 바꿨죠. 그리고 퍼주기에 지금 매몰된 방만체죠. 그래서 이제 부채를 갖다가 400조를 늘려놨잖아요. 딱 5년 동안에 400조.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이거를 건전 재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요. 이 지출 구조를 최소화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 중에 있어요. 만약에 문재인이가 지금 대통령직에 앉아있다. 총선, 잘 걸렸다. 얼마나 돈을 뿌렸겠습니까? 예. 우리가 돈을 뿌리지 않으니까 이번 선거를 어렵게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법, 떼법, 귀족 노조들, 이거 완전히 노사법치주의 확립해서 노조개혁.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3대 개혁 정책의 한 틀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오늘 투표에 투표장에 가서 딱 2판 4판, 예, 2번, 4번, 그러니까 지역은 2번, 비례는 1번, 요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제가 촉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11시 기준으로, 지금 조금 전이죠. 11시 기준으로 14.3%의 투표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잠시 후에 좀 지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입니다. 조금 올라갔네요. 예. 자, 그러면 그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지금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있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 문재인이가 지금 윤 대통령을 심판해야 된다. 예. 아주 무능무지 무도하다. 이렇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무능무지 무도해?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워낙 실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정부였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런 이제 발언 내용이요. 지금 이제 도하에 돌아다니는, 예.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들어주세요. 벌써 모르겠네. 이 정도 보시면 윤 대통령이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또 앞으로 써갈 것인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번 선거가 어느 정도나 중요하냐?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보니까 문화일보 요 자료 화면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저기 말씀하신 대로, 자, 200석, 180석, 151석 이상.
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언론에 제일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200석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제적의원 3분의 2를 민주당에서 이제 먹을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조금 더 키워야겠습니다. 개헌이 가능해요. 대통령 탄핵 소추도 가능해요. 그리고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도 있어요. 제의 요건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의회 독재하는데 이건 독재 정도가 아니라 뭐 독재보다 더 나쁜 말이 무슨 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언제든지. 요 큰 위기가 온다. 그 다음에 180석 이상일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80석 이상일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재적의 5분의 3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에 드는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하려고 하는 모든 입법 현안은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여러분들 공수처법, 그렇죠? 연동연필의 대표제, 이거 패스트 트랙에 태운 대표적인 낙법들이잖아요. 이런 걸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내에 강제 종료해서 우리 이제 여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입법을 방해하려고 할 때 그거를 종결시킬 수 있어요. 그럼 151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회의 상정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장직을 확보하게 돼요. 그리고 국무총리나 헌법재판관, 대법관 임명 동의, 그 다음에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확보하게 되고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아니 되죠. 예. 자, 이 정도로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악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당에 우리 국민의힘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표를 2판 4판의 투표 행태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 시점에서요. 대한민국의 이 정상화가 막 시작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에서 요거를 지속성 있게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안산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지금 안산 투표장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양문석이 재산 축소 신고 요게 공고문이 붙어 있어요. 예. 자, 왜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재산 등록을 할 적에는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있고 자기가 산 가격이 있으면 매입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면 당연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이 공직자 윤리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높은 금액. 그런데 이게 이 자기가 매입한 가격은 31억인데 공시가격은 21억 정도밖에 안 돼요. 9억 정도가 나죠.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어요. 이게 재산이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난 5일날 안상 상록경찰서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고발해놨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 지금 이제 이 선거 투표장에 전부 붙여놨습니다. 허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요것만 보더라도 지금 안산에서 이 양문수기를 찍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악 쓰는 거 봤잖아요. 현 정권을 심판하자고. 그 악 쓰는 영상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이걸 보면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건 뭐 조폭보다도 더한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안산에 말이죠. 이 장성민 미래기획관이었는데요. 저 장성민 그 전 의원 했었죠. DJ의 측근. 장성민 지금 전 기획관이 안문석 잡으러 가 있는데 안문석 잡을 장성민한테 표를 주십시오. 예, 요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그동안에 좀 소원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는요, 다시 금년 안에 푸틴이 바로 방북한다. 여기는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북한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북한 챙기기에 나서서 이 북러 긴밀화에 대한 대응 차원의 의미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삼각 안보 관계가 굉장히 강화됐잖아요. 캠프 데이비드 협상을 계기로 해서 이 한일 삼각관계에 대한 북중러 삼각의 대응 구조를 중국이 리드해 가겠다. 이런 차원의 일환으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이 외교 노력의 결정판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중국에서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즉 자오러지가요 전인대 상무위원장인데 자오러지가 북한 노동당하고 정부 초청으로 11일서부터 13일까지 방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진핑이가요 2019년도 6월에 방북한 이후에 최고위급 인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를 종합해보면 지금 김정은이도 중국을 갈 예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된 협의가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자, 이러한 지금 내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북중러대 한미일 간의 이 대결 구도가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다. 예, 이런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북한 영향은 러시아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야. 북한 문제 다룰 때 우리한테 꼭 협조를 받아야 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미일 안보관계를 견제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미국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요. 중국 어선들이 우리 꽃게잡이 이 철에 와서 지금 우리 어민들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꽃게 이 수확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 이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이러한 대북 원칙론 강경론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중북한 카드를 더 확고하게 좀 장악하겠다 이런 외교적인 제스처 이것도 보여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 카드로 활용하려는 이런 다목적 카드가 바로 자오지로 방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 말이죠. 이 선거에 묻혀갖고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한반도 안보 관계 이 뉴스는요. 선거가 끝나면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